어느 고등학교의 교무실. 벌써 밤 9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 45살의 학교 선생님인 준후가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살다가 이곳에 내려온 지도 벌써 3년. 준후는 이곳에 오기 전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당시 아내가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는 바람에 아내의 간청으로 이혼 대신 좀 떨어져 지내면서, 즉 별거를 하면서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소도시에 있는 학교로 발령을 받아 내려온 준후는 오늘도 서류 더미에 둘러싸여 늦게까지 잡무를 처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선생님, 아직 퇴근 못 하셨네요. 식사는 하셨어요? 순찰을 돌던 이 학교의 경비원 황 씨가 교무실로 얼굴을 쑥 들이밀며 준우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준우는 저녁을 먹지 않았지만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 경비원 아저씨가 같이 또 뭐 좀 먹자고 권할까봐 네, 뭐 하면서 대충 답을 얼버무려요. 경비원이 떠나고 준우는 피곤에 찌든 표정으로 한쪽 어깨를 주무르면서 휴대폰을 보는데 메시지가 하나 옵니다. 다현이었어요. 문자 내용은 우리 나쁜 짓 하자. 45 남자에게 이런 발칙한 문자를 보낸 다현이라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그때 교무실 문이 드르륵 열립니다. 준우는 경비원 황 씨가 다시 왔나 싶어서 뒤를 돌아보는데 거기에 서 있는 건 다현이었어요. 두 사람은 교실로 장소를 옮겨 다현이가 문자에서 이야기했던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리내지 마. 경비 아저씨 돌아다녀. 준우가 다현의 상의를 벗기면서 허리를 감싸 안은 채 말해요. 그렇게 둘은 최대한 소리를 죽여가며 비밀스런 몸의 대화를 나눕니다. 잠시 후 다현이 준우의 귀에다 대고 조용히 속삭여요. 나를 이해해주는 건 선생님뿐이에요. 선생님을 이해하는 건 나뿐이고요.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그때 복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다. 준우는 빠르게 몸을 일으켜 옷을 주워 입고는 다현을 돌아보며 말해요. 경비원 아저씨일 거야. 내가 먼저 나가서 상황 볼 테니까 너는 이따 내가 메시지 보내면 그때 얼른 나가. 준후는 복도로 나가서 경비원에게 너스레를 떱니다. 아저씨, 제가 아까는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져서 여기 실습실 가서 라면이라도 하나 훔쳐먹을까 해서 올라왔었어요. 경비원 황 씨는 비굴한 웃음을 지으면서 준우의 옆에 바짝 붙어 그의 팔짱을 끼고는 말합니다. 아우 선생님, 그럼 진작 말씀하시지. 제가 경비실 가서 한 냄비 끓여드릴 테니까 가시죠. 준후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경비실로 끌려가 황 씨 아저씨의 자식 자랑, 아내 흉 등 흥미없는 수다들을 들어주면서 얼른 교실에 남아있는 다현이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이야. 조심해서 얼른 나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그렇게 경비 아저씨한테 붙들려 먹고 싶지도 않던 라면까지 먹고 그의 푸념도 들어주다가 자리에서 일어난 준후. 경비실에서 나와 다시 교무실로 돌아가면서 휴대폰을 확인해 보는데 다현이에게서 온 답장이 없었어요.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가느라 전화벨 소리도 못 듣는 건가? 준우는 휴대폰을 든 채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교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고 맙니다. 3층 교실에서 어렴풋하게 다현이 휴대폰 벨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준우는 깜짝 놀라 아까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2학년 3반 교실로 뛰어 올라가는데 아유, 이 녀석 또 장난치는 건가? 아주 혼을 내줘야지. 그렇게 피식 웃으며 교실 앞에 도착해 문을 드르륵 여는 준후. 그런데 그의 눈앞에는 전혀 상상해 본 적 없던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데 다현이가 눈을 감은 채 천장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한 뼘 반 정도 길이의 칼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준후는 얼른 그 칼을 집어들어서 다현이의 목에 감긴 노끈을 잘라냈어요. 다현이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순식간에 준후의 손을 물들였습니다. 다현아! 다현아! 다현이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며 뺨을 때려보기도 하고 심폐소생술도 시도해보지만 다현은 이미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준후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119를 누르는데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그의 손가락이 멈춥니다.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타살이었어요. 다현이가 밟고 올라갈 만한 책상도 근처에 놓여있지 않았고 바닥에 떨어진 칼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아직 씻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현이의 몸에 준우와 사랑을 나눴던 그런 흔적이 남아있었을 거였습니다.
DNA 검사를 하면 바로 준후의 DNA가 나오겠죠. 번개를 맞은 듯 고개를 치켜드는 준후. 창밖으로 랜턴을 들고 저 멀리서부터 운동장을 가로질러 오는 경비원의 모습이 보여요. 아마 마지막 순찰을 한 번 더 돌러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자신이 다현이를 죽인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걸 준우는 잘 알고 있었어요. 유부남이자 선생님, 45의 아저씨로서 하면 안 될 행동을 했으니까요. 얼마 후 최다현 실종 사건이 접수되고 강치수 형사에게 사건이 배정됩니다. 수사본부에서 회의가 시작되는데요. 유난히 하얀 피부에 까맣고 동그란 눈, 갸름한 얼굴형을 가진 다현의 사진이 회의실 대형 모니터에 뜨고 회의 진행을 맡은 형사가 발표를 시작합니다. 피해자는 7월 24일 마지막으로 등교를 했고 다음 날인 25일부터 결석했습니다. 담임 선생이 몇 차례 전화도 걸어봤다고 하는데 받지 않았고 28일 선생이 학생 집에 방문, 아무도 없어서 결국 실종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강치수 형사는 서류를 넘기면서 담임교사, 즉 준우의 인적 사항을 살펴보는데요. 서류상으론 45살이라고 하지만 훨씬 젊어 보이는 아주 잘생긴 얼굴. 기혼자이고 3살 난 아들도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피해자 다현에 대한 발표는 계속됩니다. 최다현은 미혼모 어머니하고 살다가 어머니가 사기죄로 교도소에 간 이후로 외할머니 손에 키워졌는데요. 외할머니는 1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보호자의 제재가 없이 혼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생활이 좀 모범적이진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번엔 다현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이 재생되는데요. 형사가 계속 설명을 이어갑니다. 25일 밤 최다현은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간 걸로 보입니다. 그 이후로 실종이 됐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간 게 아니겠냐는 의견이 나왔지만 다현이의 그날 통신 기록을 보니까 특별한 통화 내역은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휴대폰이 집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즉 그날 밤 다현이는 휴대폰을 집에 놓고 외출한 걸로 보인다는 거죠. 뭔가 이상하죠? 아까 분명히 학교에서 준우하고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었잖아요. 이 비밀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차차 밝혀집니다. 강치수 형사는 후배 형사와 함께 다현이가 다니던 학교로 찾아가서 당일 근무를 했었던 경비원 황 씨에게 그날 밤 상황들을 이것저것 물어보는데요. 경비원 황 씨는 자신이 기억하는 그날 밤의 상황을 그대로 형사들한테 말해줍니다. 김준후 선생이 야근을 했었고 중간에 실습실에 갔다 오는 것 같았다 등등등 이런 얘기를 그대로 했겠죠. 경비원의 얘기를 듣고 형사들은 이번엔 다현이 사라진 그날 밤 학교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는 담임 선생 준후를 직접 만나러 갑니다. 형사가 찾아와 다현이 사건에 대해 묻자 준후는 긴장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을 해요. 다현이가 이전에도 며칠씩 결석한 적이 있어서요. 또 시작이네 그 정도로 생각하고 나흘 만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담임으로서 그 부분은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강 형사는 이번엔 다현이가 한밤중에 학교에 와야 할 만한 이유로 지피시는 게 있냐고 혹시 선생님하고 뭔가 상의하러 온 건 아닐까요? 하고 묻는데 준우는 그럴 리가 없다고 다현이는 아마 그날 자기가 야근하는 것도 몰랐을 거고 올 거였으면 전화라도 하고 왔을 거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준우는 다현이에게 자기하고만 연락하는 휴대폰을 따로 사준 걸 다행이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워낙 비밀스러운 관계였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준우가 다현이에게 따로 휴대폰을 사줬던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다현이는 그날 밤 준우하고만 연락하는 그 휴대폰만 갖고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현이의 집에는 평소에 쓰던 휴대폰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현이가 준우하고만 연락하는 그 휴대폰은 이미 준우가 그날 밤 땅속에 깊이 묻어버려서 발견될 가능성이 없었어요. 조사를 마치고 일어나는 형사들에게 준우는 당부합니다. 형사님들 꼭 좀 찾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 말은 형사들한테는 실종된 다현이를 꼭 좀 찾아달라라는 말로 들렸겠지만 준우는 범인을 찾아달라는 뜻으로 한 말이기도 해요. 그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다현이가 호수 위로 떠오르겠지? 그렇게 되면 살인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될 거고 누가 우리 다현이를 그렇게 만든 건지 밝혀질 수도 있을 거야. 물론 시신을 처리한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도 잠시 들긴 했지만 알리바이를 완벽히 만들어 놓았으니 괜찮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날 밤 준후는 다현이를 어디로 옮긴 걸까요? 숨을 쉬지 않는 다현이를 발견했을 때
경비원이 다시 순찰을 돌러 오고 있었잖아요. 준우는 다급한 마음에 우선 다현이의 시신을 숨겨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밖으로 던질까? 일단 학교 어딘가에 숨겨놓고 나중에 옮길까? 고민을 하다가 그의 눈에 완강기가 들어옵니다. 준후는 우선 완강기의 로프에 다현이의 몸을 묶어서 도르래처럼 내려 1층으로 옮겼어요. 주차장에는 CCTV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혼자 빠르게 주차장으로 달려가 차를 빼와서 얼른 다현이의 시신이 있는 쪽으로 차를 갖다 대고 자신의 트렁크에 다현이를 빠르게 실었죠. 그 사이에 경비원 황 씨를 학교 곳곳에서 몇 번 마주치긴 했지만 준우는 그때마다 기지를 발휘해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잘 넘겼습니다. 다현을 찌른 것으로 보이는 그 칼도 같이 가져가서 숨겨버릴까 했지만 그 칼의 모양이나 디자인이 좀 특이해서 범인을 잡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았어요. 준우는 다현의 목에 묶여있던 노끈을 끊느라 그 칼을 만졌을 때 남았을 자신의 지문만 닦아놓고 칼은 유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다현이의 시신이 호수에서 떠오르는데요.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범인은 잡히게 될까요? 준후는 어떻게 될까요? 강 형사와 후배 형사가 다현이가 발견된 호수로 출동해서 현장 근처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바닥에 난 타이어 자국들이 몇 개 있었고 잡초 때문에 족적은 좀 찾기가 어려울 듯 했어요. 호수로 가기 위해서는 꼭 지나야 하는 길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마침 CCTV가 있어서 사건 당일 밤 전후로 그곳을 지난 차량들을 살펴보면 용의자의 범위를 확 좁힐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어요. 현장 조사를 마친 형사들은 이번엔 다현이가 살던 동네를 조사하러 갑니다. 다현이는 재개발이 추진되던 노후된 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옆집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다현이는 살아생전 늘 집에 늦게 돌아왔고 얼마 전엔 학교 선생님이란 사람이 찾아와서 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다현이를 찾았었다고 진술합니다. 혹시 또 찾아온 사람이 없었냐는 질문에 옆집 사람은 한 명 더 있었다고, 한 40대 정도 돼 보이던 여자가 차를 가지고 집 앞에 찾아왔었다라고 말해줍니다. 비명인지 싸우는 소리인지도 잠깐 들렸었다고 하는데 다현이 엄마는 교도소에 있다가 생을 마감했고 찾아올 만한 친척도 없어 보였어요. 그렇다면 다현이를 찾아왔다던 그 중년의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형사들은 다현이의 집 이곳저곳을 찬찬히 살펴봅니다. 낡고 허름하고 단출한 살림살이뿐 딱히 의심이 가는 물건들은 없었어요. 다현이의 방 책상 벽면에는 홍학 사진들이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다현이의 사진 앨범도 뒤져보다가 초등학교 졸업식 때 다현이가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하는데요. 그 사진 속에는 다현이랑 다현이 친구 그리고 아이 엄마들까지 넷이서 함께 찍혀 있었어요. 서로 굉장히 친했던 모양이죠. 강 형사는 혹시 다현이를 찾아왔다던 여성이 다현이 친구의 엄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그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둡니다. 다현이가 죽기 전 준우와 다현에게 호수는 좋은 데이트 장소였어요. 인적이 드물어서 사람들이 잘 오지 않았었거든요. 다현이의 집으로 가기에도 준우의 집으로 가기에도 영 사람들 눈이 신경 쓰였기 때문에 항상 차를 가지고 이곳으로 와서 은밀한 데이트를 즐기곤 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였지만 이제는 준우의 악몽 속에 자꾸만 등장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선잠을 자고 일어나면 준우는 곧바로 사우나로 가서 씻고 출근을 하곤 했습니다. 사우나건 어디건 온통 다현이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사람들은 다현이가 원한 때문에 당한 거라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걔네 엄마가 완전히 대단한 사기꾼이었잖아. 이런 얘기들도 들려와요. 다현이의 시신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집니다. 다현이가 언제 사망한 것인지 사망 시점과 왜 사망한 것인지 그 원인이 추정됐어요. 강 형사는 열심히 수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정황상 다현의 담임교사인 준우에게 조금씩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사건 당일 밤 학교 주차장 CCTV를 보면 준우가 차를 가지러 들어온 게 확인이 됐고 학교 정문 CCTV에서 그의 차가 나가는 것도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그 시간차가 15분이나 난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이에 대해서는 준우가 핑계를 대면서 그럴듯하게 잘 둘러대긴 합니다. 하지만 의문점은 더 있었어요. 그날 밤 경비원 황 씨가 순찰을 돌다가 준우와 마주쳤을 때 준우는 순간적으로 실습실에 갔다 왔다라고 핑계를 댔지만
혹시 교실에서 다현이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강 형사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상당히 매의 눈이죠. 게다가 사실상 다현이가 그날 택시를 타고 정확한 목적지인 학교로 향했기 때문에 사건 당일 학교에 있었던 사람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형사들은 학교를 찾아가서 다현이의 사물함과 교실 등을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다현이의 사물함 속에선 역시나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홍학 사진들이 발견됐습니다. 교실에선 루미놀 테스트를 통해 혈흔도 발견이 됐어요. 지금 작은 단서들만 가지고도 벌써 여러 가지 추정들을 날카롭게 내놓고 있는 형사들을 보며 준우는 지금이라도 나는 그냥 시신을 옮기기만 했다고 말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준우는 숨이 확 멎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요. 형사들과 감식 조사관들이 완강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지문을 채취하기 시작했거든요. 사건 당일 밤 준후는 이 완강기 로프를 이용해서 다현이의 시신을 건물 1층으로 옮겼었죠. 준후는 쿵쿵 뛰는 심장을 누르며 강 형사에게 말합니다. 저기 그 완강기 제가 관리 담당자라서요. 아마 제 지문이 묻어있을 겁니다. 그냥 혹시나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 형사는 무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준우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근데 선생님, 사건 당일 밤에 실습실에 라면 가지러 가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경비원 분이 진술하기를 당시 실습실에 불이 켜진 건 못 보셨다고 하던데요. 이번에도 준후는 그냥저냥 잘 둘러댑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잘 보이기도 했고요. 또 라면이 어디 있는지 제가 정확히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불을 켤 필요가 없었습니다. 준우는 이미 자신이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지만 형사들에게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다현이 부검은 잘 마무리됐냐고, 다현이가 대체 어떻게 죽은 거냐고. 준우는 사랑하는 다현이가 어떻게 죽은 건지 자신이 꼭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형사들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다가 준우에게 말을 해줍니다. 최다현의 사인은 익사입니다. 그러니까 준우는 다현이가 이미 죽었다고 판단을 하고 호수에 빠뜨린 건데 결과적으로는 자신 때문에 다현이가 사망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얼마 후 강 형사는 호수로 가는 길목에 놓인 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려보는데 사건 당일 밤 그곳을 지난 차량들 중에서 준우의 차는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차가 없이 호수로 시신을 옮기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준우에 대한 형사들의 의심이 조금 수그러들까요? 형사들은 이번엔 다현이의 집에 있었던 휴대폰을 감식하기 시작하는데 삭제된 메시지들 중에 아주 날선 내용의 문자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학교 그만둘 생각은 하지 마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영인은행 앞으로 돈 갖고 나와. 난 네가 불행해지는 꼴을 꼭 봐야겠어. 이런 내용들이었죠. 과연 누가 이런 문자를 다현이에게 보냈었던 걸까요? 형사들은 다현이에게 그 날선 문자를 보낸 사람이 같은 학교를 다니던 은성이라는 아이라는 걸 찾아내요. 은성의 엄마 조미란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사 동의를 받는데 엄마가 경찰 조사에 동석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은성의 엄마 이 조미란이라는 여자는 또 누구냐? 다현이와 은성이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엄마가 선생님이었던 거죠. 형사는 엄마 조미란과 함께 조사를 받으러 온 은성에게 사건 당일의 행적에 대해 묻는데요. 은성은 자기는 그날 밤에는 집에만 있었다라고 대답합니다. 옆에서 엄마 조미란도 거들었어요. 형사님, 저희 집은요, 정말 눈 뜨고는 못 봐줄 만큼 좁아 터졌습니다. 아이 아빠가 죽고 나서 겨우 구한 집이에요. 저는 잠귀가 밝고 예민해요. 아이가 나갔으면 제가 바로 알았을 겁니다. 그날 밤 은성이는 확실히 집에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은성이가 조미란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죄송해요, 엄마. 조미란은 아들을 획 돌아보며 날카롭게 물어요. 왜? 뭐가 죄송해? 그날 밤에 나간 거? 너 솔직히 말해. 네가 다현이 죽인 거니? 한편 준후는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결국 최종적으로 다현이의 숨을 끊어놓은 사람이 되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학교에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처음으로 결근을 하고는 대낮에 술을 진탕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별거 중인 아내가 준우의 집에 찾아와 있었습니다. 이혼하자고 부탁을 해도 계속 노력해보자고 매달리는 아내.
준우는 그날 밤을 억지로 아내와 함께 보내고 날이 밝자마자 도망치듯 일찌감치 학교로 출근을 합니다. 그날 학교에서는 경찰에 제출하게 될 설문지를 다현이네 반 학생들이 작성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다현이가 은성이한테 맞는 걸 본 적이 있었다라는 내용도 적혀 있었어요. 과연 다현이와 은성이는 어떤 일로 엮여 있는 걸까요? 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친했지만 언제부턴가 은성이가 다현이를 심하게 괴롭혀왔습니다. 기초수급자인 다현이한테 돈이 들어오는 날이 언제인지도 알고 있어서 그 돈을 빼앗은 적도 많았어요. 은성이가 다현이한테 보냈던 문자 내용 중에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했던 것도 돈을 받는 날이었던 거죠. 대체 은성이가 한때 친했던 친구인 다현이를 이토록 괴롭힌 이유가 과연 뭘까요? 다현이의 엄마는 사기죄로 교도소에 갔잖아요. 그 사기를 은성이네 집을 상대로도 쳤었던 겁니다. 자식하고 부모들이 서로가 다 친했기 때문에 사기치기도 아주 쉬웠어요. 그 일로 은성이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은성이의 아버지는 절망해서 스스로 세상을 등졌고 은성은 엄마 조미란과 함께 아주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은성이는 계속 다현이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다현이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다현이의 엄마는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미움과 원망이 다 애꿎은 다현이를 향하게 됐던 거죠. 학교에 출근한 준우는 교무실에서 수업 자료를 챙기다가 자신의 책상 위 책 사이에 놓여있는 쪽지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거기에는 준우를 기겁하게 할 만한 말들이 쓰여 있었어요. 당신이 최다현을 죽였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 궁금하다면 오늘 밤 11시 호수로. 준우의 표정이 마구 일그러집니다. 누굴까? 누가 이런 쪽지를 꽂아놨을까? 교무실에는 주로 교사들만 출입을 하지만 간간이 청소 아주머니, 행정실 직원, 경비 아저씨, 그리고 학생들도 드나들었습니다. 어지럼증과 초조함을 느끼며 결국 그날도 일찍 집으로 돌아온 준후. 얼마 전 그의 집을 방문한 아내는 아직도 떠나지 않고 머무르면서 음식도 해놓고 준우의 마음을 사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준우는 원래도 아내에 대한 애정이 이미 다 식어 있는 상태였지만 지금은 더더욱 이런 걸 받아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각 형사들은 통신사에 요청해서 사건 당일 다현이의 집 근처 기지국 반경 500m 내에서 사용된 휴대폰 번호를 모두 조회해 보는데 은성의 번호가 나옵니다. 이로써 사건 당일 밤 집에만 있었다는 은성과 그의 엄마 조미란의 증언은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사를 쭉 하다가 형사들은 2개의 의미심장한 휴대폰 번호를 더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평소에도 다현이의 집에서 자주 사용됐던 번호로 바로 다현이의 또 다른 휴대폰인 걸로 밝혀졌어요. 왜 그 준우하고만 연락하던 휴대폰, 지금은 땅속에 묻혀있는 그 휴대폰 번호가 나온 거였죠. 그런데 조회를 해보니까 소유주가 준우로 나옵니다. 그렇죠. 준우가 개통해 준 거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번호 하나는 딱 한 번만 기지국에 잡힌 번호인데 그 소유주가 누구였냐면 바로 준우의 아내였습니다. 준우와 준우의 아내 그리고 다현. 대체 서로 어디까지 얼마나 얽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준우는 자신에게 쪽지를 보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호수로 갑니다. 밤 11시가 되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더 지났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순간 준우는 이건 함정이구나 깨닫고 얼른 차를 돌려서 다시 도로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두운 길 한 구석에 시동이 꺼진 낡은 검정색 중형차가 세워져 있는 게 보였어요. 잔뜩 긴장한 채 차에서 조용히 내려 누구인지 확인을 해보는데 그 낡은 검정 중형차 운전석에는 경비원 황 씨가 핸들에 얼굴을 박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황 씨의 차 문을 연 순간 가스 냄새 같은 게 확 덮쳐왔어요. 코에는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고 눈물, 콧물이 줄줄 흘러나옵니다. 대체 어떤 물질을 쓴 걸까? 준후는 일단 황급히 자리를 떠서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와 구역질을 막 해요. 다음 날 아침 7시 반. 준후의 집 초인종이 울립니다. 김준후 씨 댁이죠? 경찰입니다. 그렇게 준후는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날 새벽 5시 경비원 황 씨의 시신이 호수 근처에서 발견이 된 거였어요. 그리고 어젯밤 늦게 호수 쪽으로 가는 준우의 차가 CCTV에 찍혀 있었던 겁니다. 준우는 미리 핑곗거리를 생각해놨어요.
다현이 장례 치르고 화장시킬 때 같이 넣어줄 물건 하나라도 좀 찾아보려고 다현이의 집에 가느라 거기를 지난 거라고. 준우의 집에서 다현이의 집을 가려면 그 호수로 가는 길목을 꼭 지나야만 했거든요. 하지만 강 형사는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눈치입니다. 강 형사는 준우에게 당신 명의로 다현이한테 개통해줬었던 휴대폰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또 당신의 아내가 다현이한테 연락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으니까 차후에 아내분을 소환해서 조사할 수도 있다 라고 통보해요. 준후는 머리가 띵합니다. 설마 다현이의 집에 찾아왔었다는 중년 여자가 자신의 아내일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집으로 미친 듯이 차를 몰고 달려가서 아내의 차 블랙박스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는데 다현이를 찾아간 건 준우의 아내가 맞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그녀는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다현이의 뺨을 쫙 때려요. 그게 블랙박스에 녹화된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다현이를 죽인 범인은 내 아내인 걸까? 내가 다현이와 맺은 관계에 대해서 눈치챈 걸까? 준우는 혼자서 거의 그렇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근데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조미란이 경비원 황씨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준우가 호수에 가서 황씨의 차 문을 열어봤을 때 가스 냄새가 훅 났었다고 했잖아요. 그 물질은 포르말린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조미란이 학교 선생님이니까 과학실에서 포르말린을 가져갔던 걸로 보입니다. 체포돼서 경찰서에 잡혀온 조미란은 순순히 자백을 하는데요. 자신이 경비원 황씨를 죽였다, 맞다. 근데 그건 협박을 받아서 그랬다, 라고. 강 형사가 무엇에 대한 협박이죠? 라고 묻자 그녀가 대답을 하는데 제가 최다현을 죽였거든요. 그걸 다 알고 있다는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다현이를 죽인 게 조미란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강 형사는 조미란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챕니다. 그리고 그때 조사실로 또 한 명의 사람이 붙잡혀 오는데요. 바로 조미란의 아들 은성이었어요. 은성이를 보자마자 조미란은 안 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시 준우네 집. 멍한 정신으로 집에 돌아온 준우에게 아내가 모든 걸 결심한 듯 다현이와 만났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당신 제자 다현이라는 애가 나한테 여러 번 찾아와서 당신과의 외도 사실을 다 말했어요. 당신이 나하고 이혼하면 자기랑 살림이라도 차릴 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걔를 찾아간 적이 있었고 그게 다예요. 근데 그 애가 죽었어요? 준우는 아내의 변명을 들으며 그녀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차가워지는 걸 느낍니다. 한편 은성이와 그의 엄마 조미란에 대한 경찰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요. 조미란은 은성이가 다현이를 죽였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아들 대신 벌을 받기 위해 거짓 자백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은성이가 다현이를 죽인 건 맞을까요? 은성이는 다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다현이를 죽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일까요? 은성이가 얼마 전 다현이에게 던졌던 모진 말 때문이었습니다. 다현이는 자기 엄마 때문에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은성이네 집이 풍비박산 나는 걸 보고 늘 은성이한테 용서를 빌어왔습니다. 다현이가 죽기 얼마 전에도 은성아,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래? 하고 묻는 다현이에게 은성이는 홧김에 자기가 아빠 유품으로 받았었던 칼을 툭 던지면서 죽어 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칼은 다현이의 시신과 함께 발견이 됐었죠. 바로 이런 배경 스토리와 증거품인 칼 때문에 조미라는 아들 은성이가 범인이 확실하다고 오해를 했고 경비원 황씨가 보냈던 협박 쪽지를 보고는 아들 은성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비원까지 죽여버린 거였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두 가지 의문. 먼저 이 협박 쪽지 원래는 준우가 받았던 게 아니었나요? 그리고 두 번째 의문. 이걸 경비원 황씨가 보냈다는 걸 조미라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조미라는 교무실에서 준우가 어떤 쪽지를 보고 나서 잔뜩 구겨진 표정으로 이걸 쓰레기통에 버릴 때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눈치채고 준우가 나간 뒤에 그 쪽지를 꺼내서 읽어봤던 거예요. 근데 조미라는 그때까지도 계속 아들 은성이가 범인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박범이 범인을 준우로 오해하고 있다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조미라는 쪽지를 받은 준우가 이거를 또 경찰한테 얘기하고 막 그래서 일을 더 크게 벌이기 전에 그냥 문제를 처리해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는 교무실 CCTV를 돌려보다가
경비원 황 씨가 쪽지를 뒀다는 걸 알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조미라는 모르고 형사들은 알고 있었던 사실, 쪽지를 받았던 준우가 그날 밤 실제로 호수에 나타났었다는 것. 그러니까 분명 준우에게도 뭔가 캥기는 게 있었겠구나 하고 추론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시각 준우는 자기 집에서 아내랑 진지하게 마주 앉아 있습니다. 이제 진짜 너랑 더는 못 살겠다고, 진짜로 이혼을 하자고 말하려는 걸까요? 그 반대입니다.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고. 그동안 내가 다 잘못했다고. 우리 새 집으로 같이 이사해서 어린 아들하고 셋이서 행복하게 지내자 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준우의 품에 파고들고 그렇게 두 사람은 뜨겁게 사랑을 나누어요. 그리고 준우의 아내는 얼른 지금 아들하고 지내고 있는 집으로 올라가서 짐이랑 재산이랑 다 정리해서 셋이 같이 살 집으로 내려오겠다고 합니다. 준우도 지금 혼자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급하게 내놔요. 그렇게 준우는 아내가 정리해서 보내준 재산, 세입자로부터 받은 돈 등 이쪽 저쪽에서 큰 돈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해외 계좌로 옮겨두고 바로 공항으로 가요. 아내에게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수사팀의 칼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낀 준우는 해외로 도주하려고 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빠르게 처리한 후 여객터미널 카페에 앉아 있었던 준후. 그때 등 뒤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김준후 씨, 당신을 최다연의 사체 손괴 및 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최종적인 진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마지막 반전. 이야기 초반에 준후가 사우나에서 씻고 다닌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멀쩡한 집을 놔두고 자꾸 사우나에 가서 씻었던 이유, 바로 다현이 때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준우는 다현이의 시신을 가지고 바로 호수로 간 게 아니었어요. 분명 준우가 호수에 다현이를 던졌다고 했는데 사건 당일 호수로 가는 길목 CCTV에도 그의 차가 안 찍혔었잖아요. 뭔가 이상했었죠? 그건 바로 당일에 바로 간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건 당일에는 다현이의 시신을 싣고 우선 자기 집으로 갔었던 겁니다. 야심한 시각, 아파트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집 창문으로 다현이의 시신을 옮긴 거였어요. 준우의 집은 1층이었거든요. 그렇게 집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다현이를 3일간 담가둔 후에 나흘 뒤 다현이를 찾는 척 다현이의 집에 갔던 날, 가는 길에 호수를 지나면서 그때 유기를 했었던 겁니다. 갑자기 생긴 일을 처리한 것 치고는 굉장히 치밀했죠. 그래서 경찰들도 이걸 밝혀내는데 오래 걸렸던 거고요. 아직 3가지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래서 다현이를 죽인 사람은 결과적으로 누구냐?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현이 자신이었어요. 은성이가 그런 잔인한 말을 해서인지 아니면 자기 사랑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준우가 이혼을 하지 않아서인지 정확한 동기는 다현이 자신만이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반전, 다현이는 남자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혹은 책을 읽으시는 동안 내내 다현이를 아마 여자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그게 아니었답니다. 남자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반전. 준우가 호숫가에서 경비원 황 씨의 차에 그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한 다음에 차 문을 얼른 닫고 도망쳤잖아요. 그때 황 씨는 아직 살아있던 상태였다는 것. 자, 이렇게 소설 홍학의 자리는 끝이 납니다. 쿠키 영상에서 이 홍학의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홍학의 자리라는 소설이 영화화되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봤었는데 다현이의 성이 여잔지 남잔지를 화면상으로 잘 안 드러나게 끝까지 안 밝혀지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홍학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홍학은 동성애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컷 한 마리랑 암컷 한 마리가 만나서 이렇게 새끼를 낳고 나면 다른 수컷이 나타나서 이 암컷을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다현이의 집이나 뭐 사물함이나 등등에 홍학 사진이 많이 붙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책 제가 도서관에서 빌리려고 진짜 오래 기다렸거든요. 인기가 너무 많고 또 이 책 요약해달라고 댓글에 남겨주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보아 상당히 인기 있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정혜연 작가의 장편소설 홍학의 자리. 제가 직접 묘사를 못 해드린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빌리거나 사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